안녕하세요. 요즘 이직에 이사에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30대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봐도 치열하게 살았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요. 그 노력이 지금 빛을 내는 것 같아 기쁘네요. 주변에서도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을 이제야 보상받는다며 누구보다 축하를 해주고 있는데요. 많은 축하를 받다 보니 제 인생에서 정말 유일하게 저의 자존감을 박살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전시모와 남편이랍니다. 지금은 남보다 못한 사이지만 한때는 저도 잘 지내기 위해 노력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혹시나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좀 더 노력해보자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제 사연 들어보시고 냉정하게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결혼 당시 검사였고 저는 대기업 사원이었죠. 우연히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 남편 모두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는데 특히 시모가 결혼을 극구 반대했고 첫인사를 갔을 때부터 난리가 아니었어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오니? 내가 그렇게 네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여길 와? 하긴 그 정도 뻔뻔해야 급에도 안 맞는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고집 부리겠지. 나는 너 며느리로 인정할 생각 없어.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키웠는데? 감히 네가 우리 아들을 넘보니? 고작 회사 따위나 다니면서 검사 남편을 생각해? 절대로 내가 죽어서도 안 되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엄마, 한 번만 얘기 좀 들어봐. 솔직히 우리 집에 수인의 집이 사돈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엄마가 몰라서 그래. 엄마, 수인의 집에서 집이며 뭐며 다 해주신다고 하셨어. 우리 집안 사정으로는 집 한 채 하기도 어렵잖아. 나 이번에 결혼 못하면 아마 평생 결혼이라는 건 꿈도 못 꿔. 그리고 수희 아니면 다른 여자랑 결혼할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엄마가 이번에는 좀 양보해. 아이고, 정남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 한 번도 엄마 말 어긴 적 없었잖아. 저 덜 떨어지는 애를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도 다 망치고. 너는 도대체 무슨 염치로 여기까지 찾아와? 그 착한 아들이 엄마 말을 하나도 안 듣겠다고 하는 게 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이 꼴만 보더라도 내가 너 반대하는 이유를 알겠지? 우리 더 이상 감정 상하지 말고 그만하자. 어머님, 저 정남 씨랑 잘 살게요. 정남 씨도 그렇지만 저 역시 정남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제가 부족하게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노력하고 노력할게요. 어머님, 너무 저 믿게만 보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결혼 허락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절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너를 지켜봐야 하는 거니? 애당초 검사한테 네가 어울린다고 생각한 거야? 우리 집에서 정남이는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앤지 네가 알아? 너희 집 잘 산다고 해서 내가 뭐 눈 하나 깜빡할 줄 알고? 니네 집 잘 사는 거 아무 소용 없어. 어차피 결혼하고는 남편 피 빨아먹을 텐데 너같이 능력 없는 애랑 어떻게 결혼을 시켜? 죽어도 안 돼. 시모는 끝까지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아들의 말을 이기지 못하셨죠. 남편은 저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면 검사도 그만두겠다며 나섰고 시모는 백기를 트셨어요. 결혼식 내내 시모의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래도 받아주실 거라 생각을 했고 남편 또한 결혼하고 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시모의 시집살이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면 시모는 저에게 바로 전화를 해 오셨죠. 오늘 정남이 아침은 뭘 챙겨줬니? 저번에 네가 보낸 사진 보니까 너무 부실해서 안 되겠더라. 아침에는 그래도 든든하게 먹여서 보내야지. 겨우 계란말이에서 먹이는 게 어디 있니? 그리고 반찬은 전날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신선한 재료로 바로 요리해서 먹여야 맛있지. 주부가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 저 매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밥 새로 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남편 새밥 먹여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신경 써서 하고 있고요. 저도 출근해야 하는데 매일 이렇게 일어나는 건 힘들어요, 어머님. 반찬은 전날 자기 전에 재료만 손질해 두는 거라 아침에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잘 챙겨서 먹이고 있어요. 반찬이 부실하다니까 뭘 잘 챙겨서 먹인다는 거야? 너는 너무 네 생각만 하는 거 아니니? 너 애초에 결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네가 노력한다고 말한 거 아니었니? 어떻게 결혼하기 전이랑 후랑 이렇게 달라져? 난 우리 아들 그렇게 키워본 적 한 번도 없어. 늘 부족해도 아들 먹이는 밥은 내가 어떻게든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썼다고. 엄마만큼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좀 더 노력해. 그리고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사진 찍어서 보내렴. 어머님, 사진은 좀 제가 그냥 매일 어떻게 먹었는지 통화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는 건 저도 너무 부담이라서요. 어머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어머님도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이 정도로 배려해 준 걸로는 모자란다는 거니? 너는 정말 안 되겠구나. 너 그럴 거면 우리 아들이랑 당장 헤어져. 나 우리 아들 이혼하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거든? 오히려 너보다 훨씬 더 나은 애 데려다 붙여줄 수 있으니까 자신 없으면 당장 헤어지라고. 시모는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바로 저에게 헤어지라며 화를 내셨죠. 그럴 때마다 난감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달래며 조금만 더 시간을 두자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시모는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며 사셨거든요. 남편 아래로 여동생이 셋이나 있었지만 모두 성인이 되고 나서는 거의 교류가 없을 정도로 시모는 아들만 보고선 사셨답니다. 그래서 더 집착을 하는 거라며 남편은 조금만 이해를 해달라고 했죠. 결혼을 하고선 제 개인적인 일은 정말 술술 잘 풀렸는데 하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결과를 냈고 그 덕에 승진도 빠르게 됐답니다. 연봉도 전보다 많이 오르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선 시모가 바로 연락을 해 오시더라고요. 정남이한테 들었다. 이번에 승진했다며? 너는 어떻게 남편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일이 잘 풀리냐? 우리 정남이가 워낙 주변에 빛이 돼줄 사람이라고는 내가 들었지만 역시나 너도 우리 정남이 덕을 보는구나. 너 이거 다 네가 남편 잘 만나서 그런 거 알지? 항상 남편 위해주고 받들고 살아. 정남이 아니었으면 네가 그렇게 잘 풀렸겠니? 다 정남이 덕이지. 어머님, 축하해 주시려고 전화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래도 남편도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밤낮 없이 일하는 거 남편도 알아서 노력한 보람이 있다면서 축하해 주더라고요. 제가 잘 풀리는 거 보니까 이번엔 남편 일도 잘 될 것 같아요. 어머님도 들으셨죠? 남편 이번에 중요한 일 맡아서 하게 된 거. 이거 잘 되면 앞으로 탄탄대로 잘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정남이야. 무슨 일이든 잘 풀리는 애니까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해. 넌 하여튼 남편 잘 만나가지고 다행인 줄 알아. 네가 그렇게 잘 풀렸다고 자만하면 안 되는 거고. 다 네 남편 덕이니까 고마워해. 앞으로 더 잘해야 하는 거 알지? 고마운 마음으로 아침마다 밥도 정성스럽게 차리고 남편한테 찡그린 얼굴로 맞이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내가 너 지켜볼 거야. 그동안 정말 노력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기에 이루어낸 성과였지만 시모는 잘 되는 것도 모두 남편 덕이라면서 말하셨죠. 남편도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는데 남편은 일이 잘 풀리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저 때문에 일이 잘 안 된 거라며 절 탓하셨어요. 제가 좋은 기운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일이 잘 되지 않는 거라면서 승진했다며 입방정을 떨어 그랬다고 절 혼내셨죠. 이런 식으로 시모는 항상 좋은 일은 남편 덕, 나쁜 일은 제 탓을 하셨어요. 남편과 크게 다툰 적은 없었지만 갈등을 겪었던 부분이라면 돈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또래에 비해서 승진이 빠른 편이었고 연봉도 높았는데 남편도 검사라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아이도 없어 둘이서 버는 돈으로 충분했지만 늘 항상 빠듯하게 살았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버는 돈 절반 이상은 시댁이 생활비로 쓰였기 때문이었죠. 결혼 전부터 어느 정도 상의가 된 내용이었지만 어느 날부턴가 100만 원씩 더 이체되고 있더라고요. 여보, 저번 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생활비 입금한 게 100만 원이 적던데 뭐 잘못 입금된 거 아니야? 저번 달에는 당신 여기저기 쓸 곳이 많다고 하는 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 달도 100만 원 적게 들어왔네? 혹시 무슨 일 있어? 당신 이런 적 없었는데 갑자기 확 줄어들어서 들어오니 물어보는 거야. 별 말이 없어가지고 혹시나 잊어버렸나 하고. 아휴, 그냥 좀 썼어. 나중에 월급 좀 오르면 더 넣을게. 이번 달에 엄마가 좀 필요하다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사라고 더 드렸어. 당신은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감시를 해? 어차피 당신이 넣는 돈만으로도 살 수 있는 거 알고 있잖아. 내가 생활비 좀 안 넣었다고 뭐 얼마나 지장 있다고 그래? 당신 진짜 엄마 말처럼 내 돈 가지고 살림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일이라도 그만두려고? 아니? 그런 생각 전혀 없는데?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안 그래도 나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혹시 어머님한테 나 일 쉴 거라고 말했어?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 오셔선 나보고 일 안 할 거냐면서 뭐라고 하시던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당신 갑자기 쓸 돈이 있으면 나랑 상의를 하긴 했어야지. 나는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갑자기 왜 그래? 이건 당신이랑 이미 결혼 전부터 정해진 거였잖아. 내가 우리 집에 생활비 주는 거에 대해선 터치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아이 갖고 하면 당신 일 중단할 거 아니었어? 그동안은 나 혼자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건데 이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지. 솔직히 여자보다 남자가 정년까지 일하는 게 더 많은데 고작 몇 달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이럴 거야?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시댁이 생활비를 보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조금이라도 더 썼을 때 물어보기라도 하면 남편은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남편에게 실망을 하곤 했죠. 남편은 시댁이 생활비를 보냈지만 전 오히려 친정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곤 했어요. 오히려 친정에서는 남편이 불편할까 싶어 친정 행사가 있어도 한 번을 불렀던 적이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사소한 일도
꼭 며느리가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저도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와중 저희 부부에게 큰일이 생겼는데 남편이 비리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검사에서 경질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검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남편은 백수가 되었는데 남편의 잘못이 있었지만 시모는 제 탓이라고 하셨어요. 너 이제 어쩔 거야? 어떻게 정남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가 있니?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잘 풀린다더니만 어떻게 이 꼴을 만들 수가 있어? 평생 나쁜 짓이라곤 모르던 애가 갑자기 비리 사건에 연루가 된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옆에서 착한 우리 아들 꼬신 거 아니고? 그러지 않고서야 아들이 왜 그런 일에 연루가 돼?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일에 대해서는 저랑 전혀 얘기를 안 나누니까 저도 남편이 그런 짓 했을 거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어머님, 저도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남편 진짜 다 포기하고 나왔대요. 매일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서만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네요. 어머님이 오셔서 남편한테 뭐라고 좀 해주세요. 착한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할 게 뭐가 있니? 네가 우리의 잘못 이끄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이렇게 된 건 다 네 탓이야. 네가 잘했으면 우리 아들이 유혹이 있더라도 넘어갔겠니? 네가 옆에서 나쁜 얘기들을 하니까 넘어간 거지. 이래서 내가 너 결혼한다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야. 애초에 네 인상부터가 별로였는데 결국에는 이런 꼴이 되는구나.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야말로 날벼락이에요. 남편이 벌어놓은 일 때문에 수습해야 할 것도 많은데 지금 저한테 제 탓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고 싶으시면 제가 아니라 남편한테 하셔야죠. 어떻게 저한테 화를 내세요? 시모는 그 후로도 제가 남편을 구박할까 싶으셨는지 자주 신혼집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출근하면 시모는 신혼집으로 와 남편 밥을 챙기셨고 제가 퇴근하기 전에 돌아가시곤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살림은 어떻게 하는지 다 살펴보시고서는 절 구박하시곤 했어요. 너는 살림을 하는 거니 마는 거니? 어떻게 갈 때마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 네가 그렇게 대충대충 살림을 하니까 애가 하루 종일 쫄쫄 굶으면서 사는 거 아니겠니? 밖에서 일을 하면 뭐 할 거야? 너는 살림을 하는 게 네 일인데 네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바깥 일을 한다고 하는 거야? 너 그렇게 엉망으로 살림하면서 우리 아들 구박하는 건 아니겠지? 저 남편 구박 안 해요. 남편이 지금 많이 심란해해서 그냥 두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살림은 아직 어머님 성에 차진 않더라도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렇게 방에만 있는 것보다 좀 나와서 활동도 하고 그러는 게 더 좋아요. 어머님도 계속 밥 챙겨주시려고 오시지 마시고 차라리 시댁으로 와라 하시고 밖에도 같이 나가시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정신없는 애한테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할 수가 있겠니? 너는 네 남편 불쌍하지도 않아? 그렇게 힘들게 쌓아온 걸 한순간에 무너뜨렸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고 힘들겠어. 그런 애한테 밖에 나가라니 어쩌라느니 그러는 게 어디 있니? 너 절대 우리 아들한테 그러지 마라. 남편은 그 뒤로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고 남편이 버는 돈이 없으니 당연히 시댁으로 들어가는 돈도 없었죠.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생활을 했던 시모는 몇 달 동안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으니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마치
남편 피를 빼먹고 사는 것처럼 말을 하더니만 정작 필요할 때가 되니 저에게 당당하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셨어요. 난 네가 어느 정도 눈치는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눈치가 없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 아들이 돈을 안 보내주면 며느리가 알아서 보내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그동안 우리 아들이 생활비 보내준 거 뻔히 알면서 그럼 이제는 네가 보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으면 그 보답 나한테 해야지. 네? 어머님, 남편 어머님한테 생활비 드리느라고 저희 공동 생활비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냈어요. 그동안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 해왔던 거고요. 여기서 그 돈마저 없어지니 저도 지금부터는 좀 더 아껴야 해서 남편이 드린 만큼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님도 남편한테 받으신 생활비 있으시니까 제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지원해 드릴게요. 뭐? 조금? 예. 너는 그래도 검사 남편 만나가지고 일도 잘 풀리고 연봉도 높아졌다고 한 거 아니었니? 그 덕 본 거 다 우리 아들 때문이잖아. 그러면서 왜 그 보답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야? 너도 친정에 생활비 드릴 거 아니니? 결혼하기 전에는 나도 부모님이라고 입 바른 말만 잘도 하더니만 결혼하고 나니 말이 이렇게나 달라지니? 전 친정에 드리는 돈 한 푼도 없어요. 지금껏 친정의 명절이라고 드린 용돈도 없고 애초에 부모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으시겠지만 오히려 저한테 더 챙겨주시면 챙겨주셨지 받으시진 않으셨어요. 항상 제가 남편 피 뽑아먹고 살고 친정에 돈 꿍쳐놓는다고 하셨지만 전 그런 적 없어요. 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네가 우리 잘난 아들 채간 건 사실이잖아. 지금까지 검사 아내로서 누린 것도 있을 테니까 그 보답 이제는 나한테 해야 맞지 않겠니? 그렇게 훌륭한 아들 키워준 보답을 나한테 좀 해보렴. 그래, 내가 너 우리 아들만큼 벌 거라고는 생각 안 해. 그래도 절반 정도는 보내야지. 계좌 보낼 테니까 지금부터는 절반을 보내렴. 시모는 당당하게 저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셨고 처음엔 저도 시모가 벌이가 없으시니 그러실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시모의 태도를 보고 속 편하게 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은 방황을 많이 했는데 집에서 밖으로 외출하지도 않고 우울해하기도 했죠. 친정에서도 남편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친정 행사가 있던 날 부모님께서 남편을 꼭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김서방, 저번에 낚시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었지?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나랑 근처에 낚시나 하러 가지 않겠어? 안 그래도 내가 김서방이랑 서로 의논할 게 좀 있어서 말이야. 김서방 그동안 일도 항상 열심히 하고 노력하느라 고생 많았네. 우리 딸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 봐줘서 고맙고 김서방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래도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자네 변호사 사무실 차려보는 건 어떤가? 변호사 사무실이요? 안 그래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검사직 내려놓으면서 수습해야 할 것도 있어서 지금 당장 차릴 수 있진 않아서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얼른 저도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죠. 아직은 마음이 제가 잘 잡히지 않은지 생각만 많아졌네요. 그래도 이렇게 장인어른 장모님 같이 뵐 수 있어서 좋네요. 그런가? 나도 자네 얼굴 이렇게 보니 좋네. 그래서 말인데 자네 변호사 사무실 자리가 딱 좋은 곳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주고 싶었네. 다음 주에 낚시 가면서
한번 천천히 보는 건 어떤가? 구경하는 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 그래도 오랜만에 바깥 공기도 좀 쐬고 나랑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면서 생각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네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자네는 잘하는 사람이니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자네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아.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동안 제가 제 일만 신경 쓰느라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제대로 못 뵀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보여드려 너무 죄송스럽네요. 앞으로 정신 차리고 힘내서 다시 일어서도록 노력할게요. 몇 주 동안 남편은 친정아빠와 낚시도 다니면서 마음 정리를 하더니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홍보도 잘 못했고 심지어 남편은 검사였다는 체면 때문에 자존심을 부리기도 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정아빠의 도움으로 소개도 많이 받게 되었고 좋은 일들도 많이 연결해 주셔서 차츰 상황이 나아지게 되었어요. 남편이 힘들어할 때면 아빠는 곁에서 많이 조언을 해주셨고 실질적으로도 도움도 많이 주시는 듯 했어요. 전 그런 친정아빠에게 감사함을 느꼈고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난 후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는 건 어떠냐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지금 상황 많이 좋아졌잖아. 그래서 말인데 아빠 이번에 여행 가고 싶으시다는데 우리가 보내드리는 건 어때? 그동안 아빠도 바쁘셔가지고 길게 여행은 못 갔다 오셨다는데 엄마랑 같이 짧게라도 같이 가고 싶으신가 봐. 그냥 다른 건 아니더라도 비행기 표만이라도 해드리면 어떤가 싶어서. 당신도 아빠 도움 많이 받았잖아. 지금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이 무슨 얼마나 도움을 주셨다고? 장인어른이 그래도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건 있으시긴 하지만 솔직히 그것만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지. 내가 검사 출신 변호사니까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 거지. 어떻게 장인어른 때문에 이렇게 된 거겠어? 그리고 비행기 표가 한두 푼이야? 지금 내가 잘 풀렸다고 바로 내 돈 쓰려고 하는 거야? 뭐? 당신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아니 나는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도움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좀 보답을 하자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당신 저번 달부터 시댁에는 다시 생활비 보내드리던데 내가 매달 우리 집 챙겨주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표 이번에만 해드리자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알았어. 내가 알아서 잘 챙기지 안 챙기겠어? 우리가 아무리 안정을 찾았다지만 조금 시간은 더 둬야지. 그리고 엄마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다 일하시고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니까 일단 급한 엄마 챙겨드리는 거지. 아무튼 내가 알아서 장인어른은 챙길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도움을 받을 때는 언제고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르는 척하는 남편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시모의 태도였습니다. 시모는 다시 남편이 잘 되기 시작하니 저를 경계하셨고 심지어 남편의 수입을 직접 관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일은 점점 더 잘 풀려 TV에도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었죠. 솔직히 검사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잘 돼서 수입 또한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도 잠시 수익이 증가하니 남편은 가정이 소홀해졌고 시모는 갑자기 날 찾아와 이혼을 종용하셨죠. 솔직히 너랑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우리 아들이 냉정하지 못해서
널 끊어내지 못한 거지. 이제는 아들도 너 싫단다. 이제는 너희들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사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너한테는 과분한 남편 아니니? 검사의 남편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 남편까지 너한테는 너무나 과분한 남편이지. 지금껏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끝내렴.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무덤 파서 다 망쳐버린 걸 저랑 친정에서 끌어다가 살려놓았더니만 지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머님, 저한테 가분한 게 아니라요. 정남 씨한테 저희가 가분한 거죠. 착각도 자유구나. 누가 평범한 회사원이 잘 나가는 변호사보다 더 가분하다고 하니? 누가 봐도 우리가 더 아깝지. 네가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고작 한낱 회사원에서 끝나는 것뿐이지. 우리 애처럼 잘 나가는 애였으면 검사에서 끝나도 다시 변호사까지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솔직히 누가 봐도 우리 아들이 아깝지. 착각은 어머님이 하고 계시네요. 뭐 전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저야말로 미련 없고 더 이상 애정도 없거든요. 차라리 잘 됐네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더 길게 끌지 말죠. 아참, 사무실은 친정아빠 명의인데 찰거머리처럼 또 붙는 건 아니시죠? 제 말에 시모는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제가 뭘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저에게 당장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시고선 자리를 뜨셨어요. 남편 역시 저와 이혼을 하고 싶었는지 바로 합의를 하자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확정짓기 전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말을 꺼냈어요. 남편은 무슨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냐고 펄쩍 뛰었지만 남편이 쓰고 있는 사무실은 친정아빠 명의 건물에 무상으로 쓰고 있었고 거기다가 그동안의 부당대우에 대해서도 증거를 가지고 있어 남편에게 유책 사유를 물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절대로 사무실에서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버티는 남편에게 전 퇴거 요청을 하게 되었죠.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그동안 남편이 시댁에만 생활비를 보내왔던 것들, 부당대우를 했던 언행들이 증거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 문제는 사이가 정리된 후에도 남편이 사무실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였는데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기, 내가 안 그래도 할 말이 있었는데, 장인어른은 내 전화를 전혀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계속 내용 증명만 보내셔서 말이야. 보니까 그동안 무단 점거에 대한 비용을 내라고 청구까지 하셨던데, 당신이 좀 장인어른께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 내가 지금 그 돈을 내고 싶어도 사정이 생겨서 못 내.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도와줘. 내가 왜?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난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걸 왜 한낱 회사원한테 물어? 당신 사무실 잘 되고 나서부터는 사무실에서 나오는 돈 다 니네 엄마가 관리했잖아. 거기 가서 물어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전화 잘못했니? 아니, 사실 엄마가 돈들 다 모아가지고 투자를 좀 하셨나 봐. 우리 엄마 알지? 뭐 하나 꽂히면 앞뒤도 안 보고 들이대는 거. 투자할 때도 그러셨는지 뭔가 잘못된 곳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다 날리셨대. 그래서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으시다는데 어떡해. 일단은 사무실은 내가 조만간 빨리 정리할게. 그럴 테니까 비용은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참나.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만.
난 모르겠고, 알아서들 해결해. 내가 왜 시간을 더 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잘나신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가분한 사람이라던 분들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이런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더 이상 시간 줄 생각 없고, 안 되면 법대로 할 거니까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니 법대로 하시던지.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나서 남편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가게 되었고, 당연히 그동안 미청구된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가 들어가게 되었죠. 남편은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작게 열었지만, 솔직히 그동안 잘 되던 것도 거의 친정아빠의 힘이 컸기 때문에 다시 사무실을 열어도 잘 되진 못했어요. 주변에서 알려주는 소식으로는 사무실에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급한 상황이 되어서야 시모는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어요. 아가, 잘 지내니? 내가 저번에 전화를 했었는데 못 받는지 다시 연락이 안 오더라. 잘 지내고 있는지 해서 말이야. 내가 너희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솔직히 이혼을 정말 할 거라곤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로 이혼을 하고 나니까 어찌나 속상하고 힘들던지. 이제라도 다시 너희 합치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무슨 소리 하세요, 아주머니? 저 아주머니가 아주머니 아들 이혼했다는 소식 듣고 엄청 기뻐했다는 거 다 들었는데요? 그렇게 그 맘 맞는 며느리 들여서 힘들었다고 동네방네 말하고 다니시더니만 왜 이제 와서 속상하고 힘들었다고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잘난 아들이 또 생활비를 안 주던가요? 근데 어쩌죠? 이제는 아줌마랑 저랑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요? 아이고 아가, 냉정하게 왜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사이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말하는 건 아니지. 어쨌든 아들이 많이 힘들어해. 후회도 하는 것 같고. 나도 미안한 게 있지만 너도 마음속으로는 후회하는 게 있을 거 아니니. 우리 과거는 잊고 다시 시작해보자꾸나. 내가 이번에는 정말 잘할 테니 한 번만 기회를 타오. 후회요? 아, 그렇죠. 저도 후회하고 있죠. 더 일찍 헤어졌으면 좋았을걸. 1년이라도 제 젊음을 낭비한 게 너무나 후회가 되네요. 아줌마, 그러니까 저한테 이따위 전화하지 마시고 그럴 기회 있으시면 밖에 나가서 직접 일하시고 돈이라도 버세요. 당신 아들 사무실 파리만 날린다는 거 아시지 않나요? 저한테 1월 전화할 시간 있으면 나라만 밖에서 돈이라도 벌겠네. 그렇게 제 자존심을 뭉갰던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통쾌한 한마디를 날리고선 차단을 눌렀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연락을 해 온 듯 했지만 다시는 받지 않았죠. 지금은 일도 잘 풀려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게 되었어요. 이혼 후에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정리가 돼서 좋은 인연들도 많이 만나고 있답니다. 사람의 운명은 곁에 있는 사람의 영향도 받는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편과 살 때는 늘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아등바등 노력했는데 지금은 절 온전히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니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답니다.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그 관계가 건강한 거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전전긍긍하며 노력하는 인연보다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인연이 좋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나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의 좋은 기운과 사랑이 닿기를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이번에 친구와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다가 제 눈앞에 가정을 무너뜨린 상간녀를 마주하게 되면서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상간녀의 최후를 눈앞에서 보게 되었죠. 사건이 터진 건 남편과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의 정장을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려고 혹시 주머니에 빼지 못한 물건들이 있을지도 몰라 살펴보고 있던 그때 무언가 바닥에 반짝이는 물건이 눈에 띄길래 허리를 숙여 주웠는데 작은 반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 보는 반지였는데 남편이 저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반지가 제 손가락에 맞지 않았어요. 왜 반지가 남편 옷방에서 나왔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한테 다가가 물어보려고 옷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TV만 틀어놓고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안방에서 무언가 잡음이 들리길래 별 생각 없이 방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던 그때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귀에 들리게 되었는데 방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제 손이 점점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충격적인 말들이 제 귀로 꽂히고 있었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당신이 말한 것도 다 뒤져봤는데 보이지가 않아. 그 사람이 만약에 반지를 찾았다면 분명 성격상 나한테 물어봤을 거야. 그럼 나는 그냥 주웠다고 대충 둘러댔을 텐데 보석함에도 없는 걸로 봐선 그 사람도 반지를 찾은 것 같진 않아. 나한테 없는 게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끼고 있었어야지. 손을 씻는다고 그 반지를 하필 정장 주머니에 넣으면 어떡해? 꽤 비싼 돈 주고 샀던 반지였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다시 하나 사줄게. 일단 그 사람 옷방에서 나올 것 같거든? 내가 여기에서 괜히 보석함 뒤지고 있는 거 들키기라도 하면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나도 당연히 보고 싶지. 주말인데 나는 당신한테 가고 싶지 않겠어? 이따가 친구가 술 한잔 하고 싶어 해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핑계 대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 알았어.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할게. 나야 당연히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지. 이따가 저녁에 만난 김에 커플 반지나 다시 보러 가면 되겠다. 결혼 8년 차였지만 남편의 이중 생활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저는 너무 큰 배신감에 온몸이 굳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 거실 방문을 열고 급하게 나오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경기를 일으키며 뒤로 나자빠졌고 남편과 마주하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뒤로 넘어진 남편을 노려보고 있자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운 뒤 난처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길래 반지를 쥐고 있던 손을 주먹을 쥐고 남편의 얼굴을 향해 올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예고도 없이 내 얼굴에 손을 대면 어떡해? 네가 다 나가는 줄 알았잖아. 여자가 무슨 손이 왜 이렇게 매워? 그래? 그럼 이 반지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이 좀 전에 통화했던 여자와 함께 맞췄던 커플 반지 어떻게 해명할 거냐고. 이거 찾겠다고 내 보석함까지 뒤져? 그리고 뭐라고? 나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한다고? 언제부터였어? 그 여자랑 만나고 있던 게 언제부터였냐고. 서로 반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아주 애틋한 사이였는데
내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고 살았대? 엄청 이혼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이게 뭐라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중 생활을 했냐고. 내 8년의 시간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 여자 당장 내 눈앞에 데려다 놔. 왜 말을 못해? 당신이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전개로 흘러가서 당황했니? 그 반지는 말 그대로 커플 반지야. 그냥 연애만 하는 사이라고. 그 이상도 아니야. 당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의 여자라는 거야. 그냥 내 인생의 기분 전환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나는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냥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생활의 활력을 다른 곳에서 얻고 싶었을 뿐이야. 남자들은 원래 딴 주머니 하나씩은 다 차고 있어. 그래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 일탈도 필요한 법이야.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어. 어느 정도의 자극적인 요소는 분명 필요한 거고, 나는 그걸 실행에 옮겼을 뿐이야. 맨날 김치만 먹으면 얼마나 맛이 없어? 가끔 기분 전환 겸 외식도 하잖아. 그것처럼 나 또한 당신한테 얻지 못하는 걸 그 여자한테 채우고 있는 거야. 가정은 깨고 싶지 않고 새로운 연애는 하고 싶은데 어떡해? 그래서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당신한테 걸리지 않았던 거야. 나는 원래 철저한 사람이거든. 그럼 나랑 결혼하고 그 여자랑 8년의 시간 동안 따로 연애하면서 만나고 있었던 거야? 5살 된 당신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니? 정말 정신 나갔구나. 무슨 연애를 8년이나 만나? 그건 결혼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8년 동안 수도 없는 여자들과 만나왔었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랑 함께 살면서 지금까지 수십 명은 만난 것 같은데,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와는 꽤 잘 맞아서 제일 오래 만나긴 했네. 한 3년 정도 됐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지금의 내 마음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 지금 생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자. 당신은 지금까지 결혼 생활 충분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었잖아. 방금 일어난 일들은 그냥 꿈 꿨다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려. 내가 좀 더 당신한테 관심 가져주고 앞으로 좀 더 사랑을 줄 테니까 지금 우리의 관계 무너뜨리지 말자. 행복을 유지하는 건 별거 없어. 알아도 모르는 척 사는 게 제일인 거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가 이혼해봤자 좋아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5살밖에 안 된 민준이가 우리 이혼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나는 당신이 현명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난 당신 믿어. 알지? 남편은 이기적인 것도 모자라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이혼을 하면 제가 손해본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남편을 밀치고 얼굴에 손을 올리면서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죠.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희 부부는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었어요. 잠깐 주위를 살펴보더라도 바람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꽤 있었는데 저희 부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왔던 거였죠. 그날 평생 동안 흘릴 눈물을 전부 다 쏟아내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지금의 가정을 깨서 아이한테 아픔을 주지 말라며 이런 와중에 상간녀와 만나기로 한 약속에 늦겠다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싶었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에게 가기 위해 급하게 현관문을 나서려는 남편에게 그녀에게 가는 순간 무조건 이혼이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이미 귀를 닫았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문제로 저희 부부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양가 집안에서는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휘청거릴 정도로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8년 동안 저를 속이고 상당히 많은 여자들을 만나왔었다는 거에 용서할 수 없다며 당장 법적인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엄청난 난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시모가 저와 대화 좀 하자며 따로 부르셔서 만나게 됐는데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시는 게 아닌 저를 설득시키려 하고 있었죠. 네가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나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해서 지금 많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둘이 이혼까지 하면 민준이는 어떻게 할 거니? 자식을 봐서라도 네가 이번만큼은 눈 딱 감고 넘어가주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하나 없다니까. 지금의 아픔은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다.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었는데 너희 시아버지도 예전에 잠깐 눈을 돌린 적이 있었어. 그때 당시 나도 며느리 너처럼 정말 큰 상처를 받았었지. 그런데 눈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내 자식들이 나를 보면서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 그런 애들한테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다. 너희 시아버지도 그날 이후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이제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지도 않는다. 너도 마찬가지야.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명 지금의 상황은 기억 속에서 사라질 테고 그 사이 민준이는 안정적인 가정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다. 내 아들도 며느리니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 남자들은 원래 한 번씩은 바람을 경험하는 것 같더라고.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너도 이제 그만 화 좀 가라앉히고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마음 돌려주면 안 되겠니?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우리 정말 좋았잖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자들은 원래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남자는 되고 왜 여자는 안 되죠? 제가 힘들어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걸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바람을 피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즐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깨버린 아빠가 민준이한테 뭘 가르칠 게 있겠어요. 저는 이혼 진행할 거고 그 사람과는 그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모는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며 애원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남편은 양가 집안이 초토화가 되어 가는데도 상간녀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제가 상처를 받는 거에 대해 마음 아파한다고 했지만 실제 보이는 행동에서는 조금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8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말았죠.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또 하나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남편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상간녀를 찾아내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저한테 더 큰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나 참,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니까? 나를 먼저 꼬신 게 저놈이라고.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저놈만 아니었어도 이미 나는 더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야. 피해자는 오히려 나라고. 남자 하나 간수 못해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그쪽이 헛바람 들지 않게 울타리 안에 잘 데리고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그쪽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건 생각 안 해봤지? 남자들이 왜 밖으로 도는 건지 생각이나 해봤어? 딱 봐도 남자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바람 피우게 처신할 것 같구만. 누구한테 소송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잘못은 조금도 없으니까 위자료 받아낼 생각이면 그쪽 남편한테 받아내든지 하라고. 아예 온 동네 떠들고 다니지 그래?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남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8년 동안 다른 여자들 만나고 있었다고. 죄다 소문 퍼트리라고.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을 오라가라 하고 있어. 나는 위자료 절대로 못 주니까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누가 더 피해자가 될 것 같아?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3년씩이나 만났는지 정말 한심하네. 너도 그놈이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니까 허리가 휠 때까지 뽑아 먹으려고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상간녀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어. 평생 남의 남자 등쳐먹다 세상 하직하겠지. 상간녀는 제 삶을 끝까지 쫓아와 무너뜨리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끝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끝이 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받아낸 다음 그렇게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습니다. 제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신경 쓸 시간이 줄어들어 아이한테 좀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삶은 행복만 가득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삶들이 피부로 와닿으면서 우울증도 같이 오고 말았죠.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던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한 거였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겪은 아픔들이 조금도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골마가게 되자 친구는 기분 전환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만나길 원하길래 오래간만에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죠. 친구는 지나간 과거는 최대한 빨리 떨쳐내는 게 좋을 거라며 자기가 위로주를 사겠다며 고급 일식당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친구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자꾸 신경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옆칸에서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점점 심기가 불편해질 정도로 한 여자의 목소리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던 순간 아주 잠깐 잊고 있었던 목소리의 여자가 누군지 떠오르게 되었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투가 상간녀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한테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옆칸에서 화기애애한 목소리가 들리는 상견례장을 주시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음식을 가지고 식당으로 들어갈 때 그 문틈 사이로 상견례장 안에 사람들을 확인해 본 순간 저희 가정을 무너뜨렸던 상간녀가 눈웃음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바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상견례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남의 가정을 파투내놓고 자기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모습이 제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간녀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상견례 중이던 상간녀의 예비 시모가 전화를 받으면서 화장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조심스럽게 밟았고 볼일을 보러 들어가신 사이 저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볼일을 마친 상간녀의 시모가 세면대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손을 씻는 순간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그분의 옆으로 떨어뜨렸고 제가 놀라면서 물건을 줍기 시작하자 그분도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같이 주워 주셨어요. 저는 그 사이 저와 투명 케이스까지 똑같은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신 그분의 핸드폰을 제 걸로 바꿔치기 했고 가방에 물건을 다 주워주신 그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핸드폰을 들고 다시 상견례 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공적인 결혼을 준비하려는 상간녀의 집안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 전화를 가져가신 상간녀의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견례장 안에서 제 전화를 조용하게 받으신 그분에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하는 것보다는 핸드폰 속의 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부탁했어요. 그분은 핸드폰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채셨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화를 내며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제 핸드폰에 들어있던 동영상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거라며 그분이 제 말에 움직일 수 있도록 영상을 확인하시면 핸드폰을 돌려드리겠다고 유도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잠시 뒤 그분은 핸드폰의 영상을 그 자리에서 재생을 시켰고 충격적인 장면들을 확인했는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랑 결혼할 생각 없다며. 그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서로 이득만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 나는 너랑 연애를 하고 싶은 거지.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태우 씨랑은 연애가 적합한 것 같아. 그리고 태우 씨는 이미 결혼 한 번 해봤잖아? 나는 결혼 안 한 사람이랑 만날 거야. 태우 씨 말고 다른 사람과도 만나고 있었는데 조만간 결혼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만약 결혼하게 되면 와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만남은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태우 씨 와이프가 우리 사이 알아버렸는데 이렇게 그냥 나와도 괜찮겠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어차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이해해주지 못할 게 뻔한데 굳이 힘들게 해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소.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반지 찾았더라.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겠다. 이제 눈치 볼 필요도 없잖아. 그런데 결혼하겠다는 그 사람 능력이 상당히 괜찮나 봐. 당신이 결혼하겠다는 결심까지 하는 걸 보면 돈이 많은 집안 같은데 당신은 평소에 그냥 편하게 만나는 걸 좋아하는 편이잖아. 어떤 집안이길래 결혼 얘기까지 발전한 거야? 부유한 집안들일수록 감시가 심해서 자유도 많이 뺏길 텐데 괜찮겠어? 여러모로 걱정되네. 놀라지 마. 판검사 집안이야.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지금 현재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 집안과 결혼을 해야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생겨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을 거 아니야. 태우 씨도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말해. 내가 좋게 얘기해서 뒤에서 전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내가 왜 결혼을 결심했겠어? 이번에 제대로 물은 만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그 집안들 공부만 해와서 그런지 여자를 너무 모르더라고. 내가 꼬리 한번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진다니까. 상견례장에서 울려 퍼진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에
판검사 집안 식구들은 상당히 놀란 듯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차에 있던 블랙박스에 혹시라도 증거물이 남아 있을까봐 확인을 해봤는데 하나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고 있던 거에 대해 떳떳하다고 생각했었는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었죠. 상간녀의 시모는 제 핸드폰에 있던 영상 몇 개를 더 확인하게 되었고 잠시 뒤 상견례장 안에서는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판검사 집안 사람들은 상간녀의 대범한 행동들에 대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했고 상간녀는 이미 헤어진 상태라면서 지금은 다른 남자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고 위기에 몰린 상황을 빠져나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지금 만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과거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지나간 일들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세요. 형욱 씨가 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과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일은 그냥 덮어주세요.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봐선 안 될 것들을 보고 들었는데 그냥 덮어달라고? 너 우리 집안이 그렇게 만만한 집안인 줄 알아? 내 아들이 너를 하도 좋아해서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보고 오로지 인간성은 좋은 것 같아 딱딱한 우리 집안 분위기를 풀어줄 정도로 괜찮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받아주려 했는데 내 아들을 만나면서 다른 남자와 계속 만남을 유지하려 했다고? 지금 당장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성격 어디 갈 것 같니? 어쩐지 남자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구만. 그 많은 꼬리를 숨기려 해봤자 결국 도로 나오게 될 테고 우리 집안도 영상에 나오는 집안처럼 초토화가 됐겠지. 아들, 이건 명백히 사기 결혼이니까 이번 일을 쉽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런 여자들은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법조인을 상대로 지금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여자를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나랑 결혼을 한 이후에도 다른 남자와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던 게 말이 돼? 네가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 몰랐어. 어머니, 저 집안 사람들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 저희 이만 그만 나가시죠. 상견례장의 문을 여는 순간 문 앞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친 판검사 집안의 시모는 영상 속의 피해자가 저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고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게 도와줘서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아 주셨네요. 저는 그분께 핸드폰을 돌려드린 뒤 제 핸드폰도 돌려받았습니다. 뒤이어 저를 발견한 상간녀는 제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순간 검사 집안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상간녀의 얼굴에 뺨을 사정없이 올려 붙이셨네요. 더러운 게 어딜 달려드냐며 쉬지 않고 발길질을 하셨고 법으로 처벌 내릴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동원을 해서 막대한 피해를 받게 할 거라며 상간녀에게 큰 소리 친 뒤에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친구는 화장실을 가겠다고 했던 제가 상간녀에게 복수를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저에게 달려와 상간녀 집안에게 또 다른 피해를 받게 될까봐 밖으로 나온 저보고 다른 곳으로 서둘러 장소를 옮기길 원하길래 친구의 뒤를 따라가려 하는데 판검사 집안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명함 하나를 주시더니 상간녀에게 혹시 모를 피해를 받게 되기라도 한다면
전화 달라며 상간녀의 집안에 더 큰 피해를 주겠다고 저에게 도움을 주려 하셨어요. 판검사 집안 식구들은 저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한 집안의 인생을 살렸다고 고개를 숙였고, 그날 이후 상간녀 집안은 법조인 집안과 결혼을 하려다가 사기죄로 또 다른 피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게 된다면 앞으로의 인생 더욱더 힘들어질 거라고 확실하게 못을 받게 되자 저에게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의 일로 인해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조금이라도 씻어내려가면서 지금 현재 저는 우울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입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남의 가정을 파기한 상간녀가 앞으로의 삶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다른 집안의 여자를 건드렸다가 그 집안 남편한테 걸려서 도망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그 끝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두 사람의 불행이 저에게 행복을 가져오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불행이 아닌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목표가 확실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 저를 부모님은 늘 자랑스럽게 여기셨고 드디어 꿈을 이뤘을 땐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죠. 평범한 게 최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행복에 젖어들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참 많은 시련과 굴곡을 겪어야만 완성이 된다고 하죠. 저 역시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찰나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임신 준비를 위해 일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몸 관리에만 힘쓴 나날이었어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모든 걸 내 뜻대로 될 수 있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임신은 왜 이렇게 내 맘대로 되지 않던 건지. 어느 하나 저에게 부담 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에서 임신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걱정만이 앞섰던 지난 나날이었어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다 마음 편하게 가지면 없던 애도 생기니까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 요즘엔 40이 넘어도 애만 잘 낳더라. 아, 그건 그렇고 원종이 오늘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다는데 당신 저녁에 시간 되지? 가서 인사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괜찮지. 도련님 드디어 장가 가시는구나. 어떤 여자 데려올지 너무 궁금했는데. 아무래도 며느리 되는 사람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나랑 잘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어머님도 진짜 좋아하시겠다. 아들 둘이 다 장가 갔으니 마음 편하실 거 아니야. 그렇지. 엄마가 뭐 싱글벙글이시지. 누가 됐든 간에 자식들 둘이나 장가 갔으니 엄마도 아마 한시름 놓으셨을 거야. 아버지 없이 홀로 이렇게 우리만 바라보고 사셨으니 말이야. 나 그럼 다녀올게. 이따 저녁에 엄마 내서 보자고. 자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와. 알겠어. 자기 잘 다녀오고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그냥 이것저것 해가야겠다. 어머님 좀 쉬시게. 이따가 봐요. 한참 몸 관리를 하며 애쓰고 있던 그때 시동생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혼한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하였고 저와 같은 며느리가 생기는 거라 저 역시도 기뻤어요. 이왕이면 코드도 잘 맞았으면 좋겠고 잘 지낼 수 있게 서글서글한 동서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이것저것 어머님이 좋아하는 먹을 것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시댁으로 제 발길을 향했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가벼웠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따뜻한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도련님이 데리고 온 동서를 마주했는데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인상만 좋았지 동서는 알면 알수록 굉장히 별로인 인간이었어요.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기준은 있겠지만 제 기준 최악이더라고요. 어머, 도련님, 이제 오시나 봐요? 저도 이제 막 들어가는 길인데. 아,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이구나. 안녕하세요. 너무 미인이시다. 우리 도련님 눈 엄청 높으셨구나. 추운데 여기 서 있지 말고 얼른 들어가요. 어머님도 기다리시겠어요. 아이고, 형수님. 뭘 또 이렇게 바리바리 싸우셨어요. 몸도 약하시면서. 제가 들어드릴게요. 자기야, 인사해. 우리 형수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한 집에서 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마주칠 거니까 잘 지내는 게 좋겠죠? 아, 네,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밝으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역시 나이는 못 속인다니까. 얼른 같이 들어가 봐요. 어머님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도련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보기 진짜 좋네요.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요, 우리. 이렇게 간략한 인사를 마치고 남편과 어머님네로 들어갔어요. 어머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죠. 저와 동서를 번갈아 보더니 너무 좋으시다며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저녁 자리는 이어졌어요. 동서는 뒤늦게 머리가 튀어서 대학을 늦게 갔고 의대를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 국가고시 면허시험만 남겨두고 있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의사로 일하고 있다가 난임휴직을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의사 선배라고 했을 때 동서가 부담을 느낄까 따로 이야기하진 않았고 나중에 천천히 알게 되면 알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동서는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여자였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주부 생활은 어떻냐는 둥, 집에서 노는 게 제일 부럽다는 둥,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처음 보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 어디에 맞장구를 쳐야 할지 정말 몰라서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아, 거기다 설거지 두고 갈래요? 제가 하면 되니까. 거실에 나가서 가족들이랑 과일도 좀 들면서 얘기 좀 나눠요. 네, 그러려고요. 아, 근데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신다는데 그럼 그냥 마냥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 저도 그냥 집에서 마냥 놀고 싶은데. 그런 삶은 어떠려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형님이 잘 알겠죠? 아, 형님이라 부를게요. 어차피 결혼식 날짜도 잡았는데. 그리고 저 그 국시 보면 의사 될 거니까 만약 어디 안 좋은 데 있음 진찰 받으러 한번 와보세요. 아, 그러죠. 끼리끼리 만나겠지만 도련님 진짜 좋은 사람이니까 잘 사시길 바랄게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막상 도련님이 장가 간다고 하니까 제 마음도 이상해지고 참 시간이 이렇게 갔나 싶은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어머나, 제 걱정을 왜 하세요? 전 어차피 의사인데 원종 씨가 저한테 잘해야죠. 의사인 제가 시집 와주는데 안 그래요? 아무래도 의사인 제가 평범한 남자한테 시집 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랑 주변에서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하더라고요. 형님은 이런 기분 모르시죠? 하긴 몰라도 될 거예요. 은근 이런 게 피곤하거든요. 그래도 원종 씨 인품 보고 선택한 거니 후회는 안 하겠죠. 뒤늦게 공구머리가 튀어 아직 면허시험도 안 본 예비의사인 동서가 저렇게 얘기하니 손발이 오그라들었어요.
그래도 저 역시 의사가 되고 싶었던 그 간절함을 생각하면서 본인도 그러겠지라는 생각으로 애써 합리화를 시키게 되었죠.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첫인상이 끝이 났고 동서는 의사면허 국가고시에서 시험에 당당히 통과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매우 기뻐하시고 저 역시 그래도 집안의 경사이니 참 좋은 일이라 생각했어요. 예비 의사일 때도 고개가 빳빳했던 동서는 진짜 의사가 되자마자 더욱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모습들이 귀여웠습니다. 조금은 예의 없지만 말이에요. 직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의사치고 약간 경박스러운 것이 사실 제 스타일은 좀 아니었어요. 어머님, 저 의사 되니 좋으시죠? 의사 며느리면 주변에 자랑하기 좋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는 신나셔가지고 동네에 플래카드 들고 자랑하시고 그러세요. 그래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되니 참 좋네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엄마가 예물 어떤 거 해주실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저 예물 해줄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원하는 거 따로 있니? 그래, 너 의사 면허도 합격하고 결혼도 하는데 원하는 거 해주마. 본 거 혹시 어떤 거야? 어머, 정말요? 역시 어머님은 이렇게 센스 넘치실 줄 알았다니까. 제가 이거 물방울 다이아부터 순금까지 세트로 되어 있는 걸로 알아봤거든요. 이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제가 원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래, 알겠어. 결혼 전에 맞추러 가자. 이제 곧 결혼인데 그래도 무리하지 않게 지내야겠어. 피로도가 몰리면 안 되잖니. 역시 어머님은 말이 통할 줄 알았다니까. 원종 씨가 딱 어머님 닮은 것이 센스가 만점인 거 있죠? 감사해요, 어머님. 근데 뭐 의사 며느리 보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아까워하진 마세요. 그래도 의사 며느리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약과잖아요. 옆에서 듣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참 본인이 원하는 걸 잘 어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조금 예의가 없다고도 느꼈죠. 어머님이 좋으신 분이고 애초에 싫은 소리를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선물을 해주신다고 하자 저에게도 이번에 어떤 선물을 해줄 거냐는 둥 먼저 얘기하면서 알아서 해줄 건데 애초부터 저렇게 뭐 해줘라 하는 게 저는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이게 MZ세대인가 싶기도 했고요. 형님은요? 어머님은 이렇게 예물해 주시기로 했는데 형님은 뭐 선물 없어요? 그래도 이 집에 의사 며느리 들어오는 건데 친구들이 다 놀래요. 저 이렇게밖에 대우 못 받고 시집 간다고 하면 형님은 집에만 계셔서 능력이 없으시려나?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동서? 원하는 선물이 있는 거야? 뭐 해줄 수 있지. 가족으로서 새 식구 맞이하는 건데. 근데 말끝마다 의사를 갖다 붙이면서 꼭 이 집에 이렇게 내가 들어왔으니 모든 걸 해놓아라 하는 격 같아서 기분이 언짢긴 하네. 우리가 동서랑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예의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혹시 내가 한 말이 기분 나쁘거나 한 건 아니지? 그냥 꼭 얘기하고 싶어서. 진짜 어이없네요.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고 저랑 결혼할 원종 씨까지 가만히 있는데 왜 형님이 감나라 배나라 해요? 이래서 집에만 있는 사람이랑 답답해서 상종을 못한다니까. 뭘 알아야 상종을 하지. 꼰대력 웬열? 진짜 어이 장렬. 혹시 저 의사라고 무슨 자격지심 있는 건 아니죠? 진짜 그러면 대박인 건데. 형님 스타일 이제 좀 파악했네요. 진짜 어이 장렬.
아니, 난 그냥 동서가 그래도 예의는 지켰으면 좋겠기에 하는 얘기야. 그래도 앞으로 자주 봐야 할 사이인데 처음부터 삐걱거리면 피곤하잖아. 나도 동서한테 최선을 다할 테니까 동서도 이 집에 온 만큼 집안 어른들한테 예의 좀 갖춰줬으면 해. 적반하장 동서의 태도에 저조차도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요즘 친구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죽어도 안 참는다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앞뒤 구분 못해가며 얘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앞날이 구말리 같은데 착잡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랑 한 식구가 된다는 게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했으며 그래도 내가 데리고 살 게 아니니 그래 뭐 어쩌겠나 참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네가 좀 참아라. 뭐 나이도 어리고 이제서야 의사 돼가지고 그렇게 좋은가 보더라. 아무래도 학교도 늦게 가고 뒤늦게 이룬 꿈이잖니. 그저 원종이랑 사이좋게만을 바래야지. 뭐 우리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원종이가 데리고 살 건데. 그러게요. 제가 못 참고 말해버렸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님 앞에서 실례를 저질렀어요.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로 요즘 들어 저도 참 예민했나 봐요.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아직 소식 없는 거지? 그래도 너 마음 편한 게 최고니까 그냥 편한 마음 가지면서 살아. 애 없어도 잘만 사는 부부들 많더라. 조금 늦게 오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 생각 말고 너 생각만 해. 엄마 몸이 제일 중요하잖니.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항상 부담 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제 임신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가 없어도 괜찮으니 저와 제 남편이 행복하기만을 바란다고 하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니 사실상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그래, 마음이 편한 게 최고지라는 생각을 가지며 오히려 안정감을 되찾기도 했어요.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한 게 동서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동서와 서방님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그래도 좋아하는 서방님 모습을 보니 본인들이 잘 알아서 헤쳐나갈 문제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동서네가 이제 왔다고 인사를 한다며 시댁에 들른다고 하길래 저와 남편도 출동했어요. 그래, 잘 다녀왔어? 얼굴이 더 좋아졌네. 그래도 외국물이라 한국 음식 많이 먹고 싶었겠다. 얼른 와서 앉거라. 준비해놨어. 그래도 어머님, 선물부터 받으셔야죠. 여기 크림이랑 스카프, 그리고 카드 지갑이에요. 어머님 선물로 어떠세요? 아유, 뭘 이런 걸 사왔어? 아유, 고맙다. 그래도 잘 쓰마. 여행하다가 내 생각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네. 잘 쓸게. 아, 그리고 형님 건 죄송하지만 없거든요. 어머님은 외출도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형님은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살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서 쓸만한 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주세요. 주부가 다 그렇죠 뭐. 에이, 그래도 재수씨 너무하셨다. 이 사람 것도 하나 사주시지. 원종이 넌 뭐했냐? 너 영수 섭섭하겠다. 별거 아닌 걸로 참. 아, 죄송해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가지고. 제가 원래 좀 무던하잖아요. 죄송해요, 형수님. 섭섭하시죠? 오히려 서방님과 남편이 조금 불편해하는 상황이 되었고 저 역시도 민망하더군요. 그때 조금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이렇게 대놓고 유치하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어처구니도 없고 진짜 꼰대같이 들리겠지만
어린 친구들이 다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화도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내 선물 왜 안 사왔어? 라고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이 최선이었죠.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여보, 왜 그래? 괜찮은데. 도련님, 아니지.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아, 그럼 이거 크림 큰애 쓸래? 난 우리 둘째한테 받은 걸로 치마. 크림도 많긴 해서 큰애가 가져가. 어머, 어머님, 그건 아니죠. 형님이 나갈 데가 어딨다고. 어머님 쓰세요. 원래 나이 들수록 더 가꿔야 하거든요. 형님은 무슨 집에 있으면서 뭘 바라세요, 바라시길? 어머님도 집에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어머님은 원래도 멋쟁이시니까. 그래, 잘했어. 뭐 선물 바라지도 안 하는 걸 뭐. 일단 앉아서 식사부터 하지. 배고프겠다. 외국 다녀왔길래 칼칼한 거 했어. 서방님 좋아하시는 갈치조림이랑 파전 좀 해봤어요. 동서도 이거 좋아할란가 모르겠네. 금방 내올게요. 앉아들 계세요. 속에서 부글부글 천불이 났지만 애써 참았어요. 나이 든 사람인 내가 참자라고 생각했고, 선물을 받아서 맛이 아니라 그 태도가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싸리 넌 죄다 하는 이 심보 말이에요. 그날 좀 뭐라고 했다고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유치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어른도 계시고 굳이 어린 친구와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참고 참았던 것이 폭발하던 계기가 있었어요. 동서는 제 아픔을 건드리며 대수롭지 않게 말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은 못 참겠더라고요. 대놓고 일부러 저 기분 나쁘라고 아예 긁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번엔 그래서 상대해 줄게라는 마음으로 듣게 되었죠. 얼마나 옆에서 조잘조잘 신경을 긁던지 너 어디 한번 끝까지 나 긁어봐라 하는 마음과 함께 화를 눌렀습니다. 형님, 요즘엔 딩크가 유행이라는데 형님도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라면서요? 뭐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지난번에 어머님이랑 하시는 얘기 잠깐 들었는데 뭐하러 그러세요? 하기엔 나이도 나이인지라 아이가 쉽게 생기진 않겠다. 동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갑자기? 나 동서랑 잘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말 좀 가려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내가 좀 뭐라고 했다고 지금 일어나 본데 그때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네. 동서 정신 차리라고 한 얘기였는데. 가족이니까 더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요즘엔 임신율에 나이가 중요하긴 하잖아요. 형님은 노산 아니에요? 은근히 어머님도 기다리실 텐데. 그러다 제가 먼저 임신하면 어쩌시려고요? 하긴 전 아직 계획은 없어요. 바쁜 게 의사인데 뭐 의사가 임신할 시간이 있나요? 전 제 커리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임신은 좀 뒤늦게 할 것 같으니 걱정 놓으세요. 설마 뭐 한 번에 되겠어요? 근데 의사 며느리에 임신까지 한 방에 된다고 하면 어머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궁금하긴 하네요. 내가 동서 임신 계획까지 알 바 아니고 말 조심 좀 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 아픔 후벼 파는 거 아니야. 그거 진짜 악랄하고 치졸한 거야. 동서가 어려서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후회하지 말고 말 가려서 해. 나중 되면 후회해도 소용없으니까. 제 말이 끝나자 동서는 깔깔대며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이 뭘 잘못 처먹었나 싶은 생각에 쳐다보니 계속 저를 툭툭 건드리며 신경을 긁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어린 친구랑 이렇게까지 말다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가 진짜 어린 것 본때 한번 보여줘야 하나 싶기도 하면서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가관의 형태를 이어나갔죠. 형님, 저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특유의 형님 고상한 척 말하는 거 얼마나 듣기 거북한 줄 아세요? 저도 많이 참은 거예요. 우와 떠는 그 모습. 아니 집에서 놀면서 주부나 하는 주제에 뭘 그렇게 잘났다고 매번 고상을 떠는 거예요? 저 같은 의사도 그렇게 고상 안 떠는데. 그리고 아주버님이 벌어놓은 돈으로 풍족하게 집에서 노시는 분이 사회생활하는 사람 마음을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충고하시려거든. 본인 앞가림부터 잘하시면서 충고 좀 하세요. 저 기분 나쁘게 하면 가만 안 둘 거니까. 제가 그날 형님이 뭐라고 한 뒤로 잠을 못 자요. 알아요? 도대체 본인이 뭐가 잘났길래 나보고 왈가왈부하는지.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이게 어디서 앞뒤 구분 못하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또박또박 말대답이야? 진짜 별? 머리에 똥 만들어서는 의사면허 타이틀 하나 있다고 세상이 다 네 거 같니? 너 가정교육 그따위로밖에 못 배웠어? 어쩜 그렇게 뇌에서 거치지도 않고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진짜 너 같은 애가 의사한다니까 의사 자질이 의심스럽다 정말. 환자들이 불쌍해. 저 이제 곧 대형병원 인턴으로 가게 됐어요. 소화기내과로 말이에요. 한국에서 그 병원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일단 소화기내과부터 돌긴 할 건데 산부인과도 돌아야 하니까 형님 난임에 관련해서 산부인과 진료보시거든 제가 예약해드릴 수 있거든요. 뭐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내게 잘 보여야 형님 신상에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앞뒤 구분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형님? 충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훈계 절대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갓 들어온 의사 동서가 자기한테 평생 잘 보이라며 으스댔는데 진짜 웃음이 터져 버렸죠. 그리고 그 병원 소화기내과라니 참 세상도 좁고 내 이걸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콧대를 눌러줘야 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동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무장갑을 내팽개치고 즉시 동서 등짝을 있는 힘껏 갈겼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해버렸죠. 제가 한마디 하자 동서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렇게 또박또박 말만 잘하던 인간이 말을 못 이어나가더라고요. 인턴아, 난 이 직속 교수야. 그 병원 소화기내과 지금은 휴직 중이고 너 어떡할래 이제? 당장 바짝 기지 못해? 무슨 형님이 의사라고요? 아니 원종 씨가 그런 말은 없었는데 지금 저한테 장난치시는 거죠? 무슨 형님이 의사를?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은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음식을 준비하러 들어간 지가 꽤 돼도 거실에 나오지 않자 기다리던 시어머니는 주방 뒤에서 저희 얘기를 하나하나 다 듣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났는지 동서의 뺨을 날려버렸어요. 언제나 온화하고 심성이 고왔던 어머님이 노발대발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그대로 시어머니의 풀스윙에 동서는 나가 떨어져 버렸고 나가 떨어진 상태에서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그저 어이없어 하기만 했어요.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다 들었다. 아무리 어리고 철이 없어도 그렇지. 그렇게 뒤에서 사람한테 막말하면 좋으냐? 그리고 고작 인턴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난 직업이라고 사람을 걸핏하면 무시해? 아주 보자 하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네 형님이 너보다 한참 아래로 보여? 네 형님은 지금 대학병원 교수야. 알겠어?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사람한테 주부가 어떻고 저쩌고 지는 인턴이고 어떻고 평생 잘 보여? 나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어머, 어머니, 어떻게 제 뺨을...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형님이 집에서 그냥 주부로 지내신다길래 당연히 저희과 교수님이신 것도 몰랐고요. 형님, 진작에 말씀 좀 해주시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저도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애초에 왜 말씀을 안 하신 건지, 아니 정말 오해해요. 제가 정말 교수님한테 이럴 리가 없잖아요. 저도 속은 기분이에요. 왜? 동수한텐 주부든 교수든 뭐가 상관이 크게 있나? 어머님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지. 어머님이 뺨을 올려다 붙이지 않았으면 아마 내가 올려다 붙였을 거야. 무식한 게. 이런 마인드로 무슨 사람 생명을 살린다고. 너라네 잘 알겠다 아주. 병원에서나 집에서나 너 같은 건 사회의 악이야. 알아? 인간이 의사가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어야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제가 말을 마치자 동서는 저한테 패기 있게 되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저에게 빌었어요. 아마도 본인이 처음으로 돌과의 교수라고 하니 이런저런 신경이 쓰였던 거겠죠. 동서가 무릎을 꿇고 있자 서방님이며 남편이며 하나둘 주방으로 몰려들었고 어머님은 이런애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며 서방님에게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서방님 표정 또한 동서에게 정이 다 털린 눈빛이더군요. 아마도 연애 때부터 그렇게 계속 의사지휘를 앞세우며 피곤하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나 이런 애 며느리로 못 받아들인다. 애초에 혼인신고도 안 했고 결혼식만 올린 거니 다 취소해. 어떻게 이런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을 흐려? 내 처음부터 마음에 썩 들진 않았지만 너희들 잘 사는 것만 생각해서 허락한 결혼인데 이젠 더 이상 못 참아. 원종이 너 선택해. 얘랑 계속해서 살 거면 너도 이 집에서 들락날락 거리지 마라. 다 똑같은 인간들 같아 보이니까. 형님, 아니, 교수님, 죄송해요. 아무리 인턴이 여러 과를 돈다지만 그래도 수학인 내과 가면 교수님은 언제든 볼 수 있을 건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진작 말씀하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널? 왜? 아까처럼 직거를 보시지. 너 레지할 때 다른 과 선택해도 나 안 만날 것 같지? 내가 그과 교수한테 다 말할 거야. 아무리 시험도 중요하다지만 인성이 바닥인 네가 네 동료들 중에서 잘 나갈 수 있을까? 아마 거기서 평생 머무르겠지. 너 진짜 사람 잘못 건드렸어. 의사가 뭘 그렇게 대수라고 모가지에 힘만 빳빳이 들어가고 사람을 그렇게 홀대해? 진짜 실망이다. 내가 결국 이럴 줄 알았지. 착한 형수님이랑 엄마가 이럴 정도면 너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나도 너 의사라고 빳빳이 구는 거 진짜 참는데 한계였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끝내자 그냥. 난 우리 식구 무시하는 인간이랑 못 사니까 그런 줄 알아.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뭐. 대신 집이며 혼수며 다 네가 기책사유니 소송할 거야.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몸만 나가. 엄마가 해준 예물 싹 다 두고 나갈 준비하고.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서방님까지 파혼을 하겠다고 하자 동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결국은 주저앉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랍시고 이 집에서 대우받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데 결국 그 못된 마음심보가 본인만 힘들게 한 꼴이 되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울더라도 나가서 울으라며 으름장을 놓고 내쫓으셨어요. 그대로 동서는 벗은발로 쫓겨나게 되었고 모든 식구들이 절 위로했어요. 재수없게 이 집에서 눈물바람이야.
당장 나가서 울던지 마음대로 해. 아님 네 집으로 가던지. 예, 여기다가 소금 뿌려라. 당신 괜찮아? 진짜 어떻게 저런 여자를 우리 집에? 하여튼 이번에 아주 잘 됐어. 의사랍시고 주제도 모르고 설쳐대는 거 눈꼴 시렸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온종이한텐 좀 그렇지만 저런 여자랑 평생 사느니 애초에 끝내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 그러게나 말이다. 나도 저런 며느리 볼 바엔 그냥 안 보고 말지. 원종이 마음 상했을 수도 있지만 엄마는 그래.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연애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참고 괜찮아지겠지 했던 것이 이렇게까지 일을 키운 것 같네요. 저 괜찮으니까 형수님 마음이나 많이 달래주세요. 저도 저런 여자인 줄은 오늘에서야 정말 깨닫게 된 거거든요. 참나.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안 가라앉으셨는지 큰 굵은 소금을 가져와서 동서한테 뿌려대기 시작했어요. 놀란 동서는 그렇게 쫓겨났고 전 휴직해서 다시 병원으로 복직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동서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 얼굴을 보니 엄청 사색이 되어 쳐다도 보지 못하는 꼴을 보니 인간 참 치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파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 부분에 있어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동서는 거의 의사랍시고 맨몸뚱이로 온 것이어서 가져갈 재산은 없었고요.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결혼식 후 며칠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또한 어림없었어요. 저희 집과의 인연은 이렇게 끝이 났답니다. 하지만 파혼 사유는 무조건 동서 탓이었기 때문에 서방님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도 동서였어요. 결국 동서의 최후였습니다. 중간에 교수실에 와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혹시나 제가 본인 앞길을 막을까봐 하는 진정한 사과는 아닌 것 같아 돌려보냈어요. 여태까지 제가 본 모습 중에 제일 후지더군요. 교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저도 모르게 의사가 돼서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병원에서 누가 알까 봐요. 제발 저 반성하고 살 테니까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해요.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이런 모습 보니까 진짜 후지구나 너. 인턴 나부랭이가 어디서 의사 행세하면서 깝죽거리길. 지금이라도 모든 거 내려놓고 나가. 난 여기서 네 얼굴 보면서 일할 자신이 없다. 너도 그렇지 않니? 아니 난 괜찮아도 네가 괜찮겠어? 아무리 병원이 크다지만 언젠간 계속 마주칠 텐데. 그러니 애초에 인성관리 좀 잘하지 그랬니? 너 이러는 거 우습다. 제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는 꼴을 보니 정말 이런 애한테 내가 휘둘렸다는 게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전 동서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임신이 되었고 무사히 출산휴가 갈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무식한 동서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저를 볼 때마다 찔리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만 해도 본인이 움찔하더니 결국엔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두었답니다. 마음 같아선 제가 저런 인성을 가진 의사를 잘라버리고 싶었지만 그건 교수 권한이 아니기에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제발 저리듯 나가준 덕분에 병원에서 그 얼굴 안 보니 살 것 같았어요. 군뱅이 앞에서 주름 잡다가 되려 옴짝달싹 못하게 된 동서. 이런 경우를 보고 정말 사람은 말조심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평생을 겸손하게 살아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하게 됐답니다. 지금은 아이가 이제 막 말문이 트여서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몰라요. 요즘 하루하루
아이 재롱 보는 재미에 살고 있는데 아이가 낮잠 자는 틈을 타 이 글을 썼어요. 여러분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 이만 또다시 남은 육아를 하러 가야겠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